인생을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그게 내년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들어보시고 이야기가 바뀌고 있는 점,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계속 손해보는 사람이 나오는 점, 그래서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냐,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내년에 미국 침체가 올 것은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이거를 사실은 선제적으로 예상을 했었어야 되죠.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침체가 조만간 올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진짜 침체, 이미 침체예요. 미국은 지금 지표상으로 그렇게 안 나오니까 더 금리 인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미국 경기는 굉장히 침체죠. 임금이 많이 오른대요. 물가는 더 빨리 오르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침체에 대해서 막 설명하지만 어차피 그거는 역시 읽어주는 분인 만큼 읽어주고 있으니까 핵심을 봐야 되겠죠. 주가가 37.8% 떨어지고 회복을 한 다음에 1년 정도 지나니까 48.8%가 오르더라. 그러니까 50%의 주가가 회복을 하더라. 그러니까 자산 50% 버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50%를 벌 수 있느냐, 요걸 보셔야 되겠죠.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 수 있느냐. 48.8%가 올라요. 그러면 내가 100일 때 사서 148.8일 때 팔아야지 50% 버는 거죠. 그러면요, 저점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고점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봤던 저번 영상에는요, 부동산 잘하는 형이 말해주는 피처링 부동산 고수,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측이 아니라 대응하는 거다. 예측을 하지 못하면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게 굉장히 힘들죠. 거의 불가능이죠, 사실. 부동산도 고점 놓쳐가지고 고점에 다가왔어요? 원래 진짜는 어떻게 해요? 고점에서 팔 수가 있느냐? 고점에는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파는 사람은요, 최고점에 딱 찍어가지고 판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주식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부동산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이 저점에서 샀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 사례가 있다. 내가 그래 본 적이 있다. 진짜 고점 인근에 간 게 아니라 진짜 고점에 팔았다. 안 되니까 본인도 작년, 재작년 사라고 부추겼었죠. 뭐 작년에는 포지션이 조금 바뀌긴 했다고 하는데 왔다 갔다 했죠, 사실. 정책 때문에 이렇다, 정책 다 사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좀 말이 바뀐 거죠. 왜? 작년 12월까지 아직도 강보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강보합이라는 건 뭐예요? 올라갈 여력이 있다는 소리죠. 보합인데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보합이 보통 강보합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살짝 상승하고 있는 보합을 강보합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살짝 하락하고 있었으니까 고점 못 맞추고 이제 와서 부동산은 대응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잘하는 형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 잘하는 형 이런 이야기는 저기 뭐 썸네일 자체에서 별로 본 적이 없는데 부동산 썸네일에서 봤으니까요. 그런데 주식은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수익이 나는 거다. 그리고요, 왜 지금 사라 그래요? 자,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이유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또는 말하는 거 봐서는 내년까지 침체인데 내년에 사라, 저점에서 사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침체가 올 때 보면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죠. 한두 번이 아니죠. 94년에도 이렇게 올라갔고 83년에도, 2004년에도, 2015년에도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경고를 미리 드리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더 빨리 올라가요. 자, 이때 침체 엄청나게 심하게 왔어요, 미국에서. 이때는요, 이때는 오히려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를수록 침체가 더 심각하게 왔죠. 그랬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가파르다. 그러면 똑같이 예측하는 거는 아까 저점이 37.8%다. 그러면 이번에 일단 골이 더 깊지 않겠느냐, 40%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 아직도 더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야기하는 부분을 들어보면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사라, 내년에 사라가 아니라 지금부터 차근차근 적립식으로 모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적립식으로 모았을 경우는 떨어졌다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올라갈 때 넣은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이득을 보긴 볼 거다. 그런데요, 떨어지는 순간에도 계속 내가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떨어질 때 계속 모으라고 합니다. 자, 오늘뿐만이 아니에요. 5일 전에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충분히 떨어졌으니까 이제부터 슬금슬금 모아가도 되느냐. 6월에도 그랬어요. 7월에도 그랬고 8월에도 그랬고 10월에도 또 그러고 있어요. 언젠간 오르겠죠. 뭐라 그랬어요? 저희 집값 떨어질 때 어떤 형식으로 떨어지느냐, 무슨 이야기 했어요?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완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저금리이기 때문에 다들 눈이 돌아가 있다. 분명히 금리를 올릴 건데 2015년부터 계속 올렸던 금리 인상, 요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때 양적 긴축을 하고 있던 와중에서 경제적으로 특히 코로나라는 엄청난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풀고 금리를 급격히 내렸다. 이거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그 이상의 긴축이 따라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에 비해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고, 미국은 코로나 이후 거품이 많이 쌓였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은 다 가계에서 대출을 내는 유동성을 축소했던 반면 우리나라는 2017년 7월에 빚내서 집사라는 초이노믹스 정책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랜 기간 대출이 쌓여왔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다른 나라들 보면은 대출이 한번 쫙 빠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때 딱 대통령 바뀌죠. 그랬을 때 MB정부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금리 낮추고 대출 풀었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단기적인 문제는 금리, 그 다음에 최근에는 문제가 하나 더 터지고 있죠. 부동산 PF. 그리고요, 장기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가계부채랑 DSR, 그리고 인구 감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 그래요? 왜 기우제 지내고 있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때요? 그 이야기는 과거에 저게 뭐죠? 뭐 제가 뭐 잘난 척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그 급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빅쇼트에서 마이클 버리를 보면은 마이클 버리도 다 있을 일들을 예측을 했어요. 2년 뒤에. 우리는 한 3년 걸렸고, 코로나 터지면서니까 거의 지금 한 1년 반 이상 정도 예측을 한 거죠.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지식이 없고 그 다음에 그냥 듣고 싶지 않고 남을 까고 싶은 사람은 기우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본인들 좋은 이야기 해주면은 그래서 언제 올라가는데요? 언제 저점 찍는데요? 계속 기우제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37.8% 떨어지고 48.8%가 올라간다. 그럼 10% 이상 돈 버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아도 된다. 주식은 우상향하니까. 이렇게 보시면요, 크나큰 오산이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경기 침체를 맞아서 37.8%가 하락을 했어요. 그럼 얼마죠? 62만 2천원. 그 다음에 상승을 했어요. 48.8%가. 그러면은 10% 이상 상승했는데 당연히 110만 원 정도는 돼 있지 않겠느냐? 92만 5천원입니다. 대략 떨어진 것보다 10% 이상 상승했음에도 7.45% 정도 가량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시작장부터 계속 사라고 하면은 큰일이 난다. 그럼에도 계속 모아간다고 하는데 왜 떨어지는 걸 내가 다 뒤집어 써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아야 50% 버는데 지금부터 계속 사라 그래요. 그럼 지금 산 주식은요, 그때 48.8% 올랐을 때는 오히려 손해보고 있는 거다. 거기다가요,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말을 이야기를 하려면요, 내가 당신에게 재테크를 알려주겠다. 적어도 뭐 본인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계속 빠져나갈 길을 만들고 있지만 내가 당신에게 재테크를 알려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은 주식의 시대다. 물론 지금은 좀 빠질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주식은 어쨌든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잘 사면 돈을 벌 수가 있고, 그래서 좋은 주식을 차근차근 모아가는 법을 알려줄 테고, 그 다음에 적립식으로 하면 언젠간 돈 벌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모를까. 굳이 떨어지는 장에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4월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 주식은 도박을 말고 투자를 하면 돈을 법니다. 적립식으로 주식을 사가세요.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방법이고, 그런데 그때는 막 찍어주고 있었죠. 오히려 저기 기름 사세요 이랬다가 개피 받고 지금 가끔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찍어준 주식 망했어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는 적립식으로 사래요. 사실은 적립식으로 시작하는 건요, 하락장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적립식으로 차근차근 해가는 게 가장 좋죠. 내가 경험을 통해서 소액으로 배울 목적으로 하면 모를까. 4월 12일에 이 이야기 했는데 4월 22일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갑자기 주식을 줄이래요. 적립식으로 사라고 이야기해놓고서 본인은 한 10% 정도에서 5% 수준으로 주식 자산 비중을 축소를 했다. 뭔가 오버랩되지 않나요? 예전에 남들에겐 청라 사라고 했다가 저는 청라를 팔고 현금화해서 정리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또 8월이 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요? 주식시장이 많이 힘들어서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럼 주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얼마 안 있어서 또 예금에 넣어놓으래요. 그래놓고 또 지금은 적립식 주식 퉁차 돌리기.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예금에 넣어놓으라고 했죠.
투자를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적금도 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주장을 예전에도 했었어야 되죠. 예전에 지금은 그 자산이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을 사는 거고 예적금도 나중에는 위험한 시기에는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미리 해놓으신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예적금도 투자다. 예적금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뭐라 그랬냐. 200, 300 모아서 그 모은 돈을 차곡차곡 통장에만 쌓아두고 있다. 이 돈이 불어나느냐? 절대 불어나지 않는다. 차곡차곡 쌓아놓는데 이자 안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자를 주잖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줘도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고기 한번 사 먹으면 끝난다. 여기 보시면 예금을 하면 돈이 불어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부동산 잘하는 형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금을 하면은 돈이 불어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래요. 그런데 지금은 예금을 통해서 돈을 불리라. 이렇게 세상에 전환하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지금도 예금은 돈이 안 되니까 뭐라도 투자하라고 해야 되겠죠. 아예 저런 멘트를 하지 말았어야죠. 지금은 저금리이기 때문에 예금이 좋지가 않다.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셔라. 이렇게 말했으면 모를까. 예금을 아주 무시하는 발언이었어요. 현금을 보유해라. 부자들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말 바뀐 거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말 바뀐 거 엄청 많아요. 뭘까요? 자, 뭐라 그래요? 쉽게 알려주면 부동산 서울에 사야 하는 이유. 아파트 가격은요, 물가 비례해서 계속 올라간다. 물가가 오르면 아파트가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뭐라 그래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똑같은 상황이죠. 인플레이션 자체가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에요. 물가가 오르면 실물자산인 부동산이 오른다. 그렇지만 물가가 오르면 부동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사는 것을 기다려라. 조금 잦아들고 살아. 물음표? 그때랑 금리가 다르잖아요. 이때 물가 폭등할 때는 금리 안 올렸어요? 하반기 전세 이렇게 된다. 전세 가격 계속 올라갈 겁니다. 3년 후에는 임대차 3법이 완성이 돼서 안정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도 계속 올라간다. 당장 집 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가격은 높은 곳에서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당장 집 사라까지는 이야기 안 했어도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21년에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10월이 되니까 어때요? 월세도 올라간다. 싼 월세로 몰리니까 월세 가격도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공급이 없기 때문에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핵심은 공급이고 월세가 전세 올리고 전세가 월세 올리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다. 지금은 어때요? 금리 이야기 못하죠. 이제 그때 금리 이야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올라가지 못하는 거다. 근데 저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뭐라 그래요? 매매 수요가 아니면 전세 수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전세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은 전세가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 이야기했던 공급, 강화했던 금리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전세 가격도 떨어진다. 근데요, 21년 6월 그 다음에 적어도 21년 10월에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두 번째 금리 인상을 했죠. 그래서 거래량 감소가 시작된 시기는 8월부터 대출 총량 규제가 들어갔고 금리를 인상했으니까. 그리고요, 서울의 아파트가 1000건대까지 떨어진 거 이때가 10월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건대를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월에 매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런데 그때는 매매 가격이 굉장히 안 좋은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는데 전세 가격 오른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매매 가격이 위태하니까 전세 가격이 멈췄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낚였겠어요. 저분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까는 거라고 보지 말고 저런 말들을 믿었다가 지금 상황이 지금 다 뒤집어졌는데도 왜 그 부분을 간과하고서 아직도 나는 저 말만 믿으면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봉을 하고 있느냐. 선한 영향력 맞아요? 그리고요, 막상 보면요, 제목이 뭐였냐. 인생을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그 3번의 기회는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3번의 기회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저희가 3번의 기회를 말씀드릴게요. 인생의 첫 번째 기회 뭐였어요? 인생까지는 아니고 지금 이 시장에 첫 번째 기회는 뭐였어요? 지금 아니면 평생 집 못 사죠.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다. 지금 당장 집 사라. 요것을 참은 것이 첫 번째 기회죠. 저거에 걸렸으면은 모든 기회를 다 놓쳤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남들 빠질 때가 기회고 남들이 안 살 때가 기회다. 지금이 금매가 나오니까 지금 살 때다. 이런 프레임을 지금 또 만들고 있죠. 2, 3억 떨어졌고 남들보다 지금 싸게 산다. 그래서 이 정도 싸게 사면은 싸게 사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는 거예요. 1000원짜리가 3000원까지 올랐는데 할인해서 2500원 하니까 지금이 기회다. 싸게 사라. 싸게 사는 거 아니죠. 이때 속지 않는 것이 기회죠. 그리고 마지막 기회는 언제 온다? 짧게는 4, 5년, 길게는 7, 8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정상화됐을 때 진짜로 근로소득으로 모아서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그 정도는 돼야지 근로소득으로 절대 집 못 사는 상황은 절대 올바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때가 진짜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는 3번의 기회는 뭐예요? 저런 말에 휘둘리지 말고 진짜 시장을 정확히 봐서 내가 그 시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러 군데를 보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판단으로 살 때, 그리고 그 합리적인 판단이 맞았을 때가 진정한 기회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